11페이지. 아, 저거 했습니까? 네. 저번 주에 했구나. 그 다음에 64페이지. 높이 제한이 나오는데, 틀린 것. 전용 주거지역과 일반 주거지역 안에서는 건축하는 건축물에 대해서는 1조의 확보를 위한 높이 제한이 적용된다. 그렇죠? 자, 1조 등의 확보를 위한 높이 제한은 크게 두 가지로, 전용 주거지역이나 일반 주거지역에서의 높이 제한이랑 공동주택에서의 높이 제한. 그러니까 전용 주거지역이나 일반 주거지역에서는 건축하는 건축물, 모든 건축물이 1조권을 보호받을 수 있는 겁니다. 종류에 관계없이. 그래서 이번에 보면은 일반 상업지역에서 건축하는 공동주택으로서 하나의 대지에 2동 이상을 건축하는 경우에는 채광을 확보를 위한 높이 제한이 적용된다. 공동주택이라 하더라도 1조권 보호를 못 받는 곳이 있었죠. 일반 상업지역이나 중심 상업지역. 그래서 일반 상업지역이니까 공동주택이라 하더라도 1조권 확보를 위한 높이 제한을 적용하지 않죠. 그래서 2번이 정답. 3번, 건축물 높이가 정해지지 아니한 가로구역의 경우 건축물 각 부분의 높이는 그 부분으로부터 전면도로의 반대쪽 경계선까지의 수평거리 1.5배를 넘을 수 없다. 이런 건 보지 마시고 그냥. 그 다음에 그러니까 삭제된 지문을 넣어놨죠. 그러니까 이런 건 없는 지문이니까 그냥 보지 마시고 4번에 허가권자는 같은 가로구역에서 건축물의 용도나 형태에 따라 높이를 다르게 정할 수가, 다시 우리 노트에 44페이지. 자, 가로구에 관해서의 높이 제한이 딱 4줄로 돼 있죠. 그게 답니다, 그냥. 허가권자, 즉 시장구청장은 가로구역별 건축물의 높이를 심의를 거쳐서 지정 공고할 수가 있습니다. 허가권자가. 근데 같은 가로구역 안이라도 건축물의 용도나 형태에 따라 높이를 다르게 정할 수가 있죠. 그 다음에 가로구역 안에서 높이를 완화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대지에 대해서는 역시 심의를 거쳐서 높이를 완화하여 적용할 수 있다. 그 다음에 특별시장, 광역시장은 가로구역별 건축물의 높이를 뭘로? 특별시, 광역시 조례로 정할 수가 있다라는 거. 이게 이제 가로구역 안에서의 높이 제한입니다. 그래서 5번에 보면은 허가권자는 가로구역별 건축물의 높이, 최고 높이를 지정하려면 심의를 거쳐야 한다. 네. 가로구역별 건축물의 높이를 지정 공고할 때는 심의를 거쳐서 지정할 수 있다라는 거죠. 그 다음에 2번에 지역 지구의 건축물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 하나의 건축물이 방화벽을 관계로 방화지구와 그 밖의 구역에 속하는 부분으로 구획된 경우 건축물 전부에 대해서 방화지구 안의 건축물에 관한 이 법 규정을 적용한다. 틀렸죠. 자, 건축물이 방화지구에 걸쳐 있을 때는 그 전부, 건물 전부에 대해서 방화지구에 관한 규정을 적용하지만 방화지구와 방화지구 아닌 곳의 경계가 방화벽으로 구획된 경우에는 방화지구에 대해서는 그대로 방화지구에 관한 규정을 적용하지만 방화지구가 아닌 곳에 대해서는 그러하지 않는다. 구획이 돼 있으니까. 그 다음에 하나의 건축물이 방화지구와 그 밖의 구역에 걸치는 경우 그 건축물 전부에 대해서 방화지구 안의 건축물과 대지 등에 관한 이 법 규정을 적용한다. 2번이 맞죠. 그러니까 방화벽으로 구획이 안 돼 있을 때에는 그 전부, 건물 전부에 대해서 방화지구에 관한 규정을 적용하겠다라는 거. 그 다음에 3번. 대지가 녹지지역과 관리지역에 걸치면서 녹지지역 안의 건축물이 취락지구에 걸치는 경우에는 건축물과 대지 전부에 대해서 취락지구에 관한 건축법 규정을 적용한다. 이런 규정은 없습니다. 그냥 취락지구에 관한 특례 이런 건 없고 하나의 건축물이 녹지지역과 그 밖의 지역, 지구, 구역에 걸칠 때는 각각 녹지지역과 그 밖의 지역에 걸칠 때는 각각의 지역, 지구, 구역에 관한 규정을 적용합니다. 취락지구에 관한 특례는 없습니다. 이게 녹지지역에 대해서는 있지만. 그 다음에 4번. 시장군수는 도시관리를 위해서 필요하면 가로구역별 건축물 높이를 시군, 조례로 할 수 있는 건 특별시장, 광역시장만. 그 다음에 상업지역에서 건축물을 건축하는 경우 1조 확보를 위해서 건축물을 인접대지 경계선으로부터 1.5m 이상을 띄워서 건축한다. 1.5m 띄우고 이런 것들은 전용 주거지역이랑 일반 주거지역에서 정북 방향 인접대지 경계선으로부터 띄우는 거지 뭐 상업지역에서 이런 규정은 없습니다. 그러니까 없는 규정들을 막 만들어 놓는 겁니다. 이게 지금 문장들이. 그 다음에 계산 문제가 좀 여러 개 나오는데, 자 보면은 3번 문제. 건축법령상 대지 면적이 160제곱미터인 대지에 건축되어 있고 각 층의 바닥 면적이 동일한 지하 1층, 지상 3층인 하나의 평지분 건축물로서 용적률이 150%라고 할 때 이 건축물의 바닥 면적은 얼마인가? 자 보면은 지금 용적률이 주어져 있고 대지 면적이 주어져 있죠. 용적률은 구하는 공식이
대지 면적 분의 연면적이죠. 연면적. 연면적은 각 층 바닥 면적의 합계죠. 그러면은 지금 대지 면적이 160. 그 다음에 용적률이 150%? 면은 우리는 연면적 구할 수 있습니까? 네. 대지 면적이 160이면 용적률이 150%라는 건 대지 면적의 1.5배만큼을 건물의 용량으로 사용할 수 있다. 이런 뜻이죠. 그러면은 160에다가 1.5를 곱하면 제가 하죠. 240. 절반만큼, 이거 절반만큼을 더해주면은 1.5배죠. 그러니까 이런 것들, 학개론도 이런 걸 해야 되는데 1.5배라는 건 이거에 절반을 더해주면 됩니다. 1.5배. 그러면 160의 절반, 80을 더해주면 240이죠. 연면적이 240이죠. 240인데 문제는 구하는 게 바닥 면적을 구하라고 했죠. 그러니까 보면은 용적률 산정할 때는 지하층은 빼야 되죠. 그럼 지상 3층이고 바닥 면적이 동일하니까 240을 똑같이 3으로 나눠주면 80. 똑같이 3으로 나눠주면 되니까. 이렇게 지상 3층이니까 240을 똑같이 3으로 나눠주면 되는 거죠. 그래서 각 층의 바닥 면적은 80이 되는 겁니다. 80. 그 다음에 건축법령상 건축물이 있는 대지는 조례로 정하는 면적에 못 미치게 분할할 수 없다. 그게 주거지역 60, 상업공업 150, 녹지 200, 기타 60이죠. 다음 중 조례로 정할 수 있는 최소 분할 면적 기준이 가장 작은 용도지역은 그럼 주거지역 찾으면 되겠죠. 그래서 1번 주거지역 60, 상업공업 150, 녹지 200, 기타 60이니까. 오케이. 그 다음에 5번에 건축법령상 1000제곱미터의 대지에 건축한 다음의 건축물의 용적률은 얼마인가 라고 되어 있죠. 그러니까 공법에서 계산 문제는 대부분 이거 가지고 푸는 겁니다. 이거 가지고 다 푸는 겁니다. 저거 중에 2개 주고 나머지 하나 찾는 거, 그게 공법의 계산 문제입니다. 보면은 하나의 건축물로서 지하 2층, 지상 5층으로 구성되어 있으면 지붕은 평지붕인, 그 다음에 하나의 건축 면적은 500제곱미터이고 지하층을 포함한 각 층 바닥 면적은 480제곱미터로 동일함. 그 다음에 지하 2층 전부 주차장, 지하 1층 전부는 일종 근린생활시설로 사용됨. 그 다음에 지상 5개층은 전부 업무시설로 사용되고 있음이라고 되어 있죠. 자, 용적률을 구하는 거니까 지금 대지 면적이 1000제곱미터 이고, 그 다음에 연면적인데 용적률 구할 때 연면적은 지하층은 빼야 되죠. 그리고 연면적이라는 건 각 층 건축 면적의 합계입니까? 바닥 면적의 합계입니까? 바닥 면적. 그럼 바닥 면적은 480제곱미터로 동일하죠. 그러면 480이고 지상이 5개층이니까 480 곱하기 5 하면은 이 건축물의 연면적이 나오는 겁니다. 480 곱하기 5 하면은 2400입니까? 맞습니다. 제가 계산했습니다. 방금. 2400. 그러면 용적률은 240%. 오케이. 그래서 1번이 정답. 그 다음에 6번에 보면은 건축법령상 구조안전 확인 건축물 중 건축주가 착공신고 시 구조안전 확인 서류를 제출하여야 하는 건축물이 아닌 것. 자, 아까 구조안전 확인 서류 제출 대상 건축물은 층수가 2층 이상, 연면적은 200제곱미터 이상인데 목구조 건축물의 경우에는 3층 이상, 그 다음에 500제곱미터 이상 이렇게. 그 다음에 건축물의 높이는 13m, 처마 높이는 9m, 기둥과 기둥 사이 거리는 10m, 그 다음에 단독주택이랑 공동주택 이런 것들이 구조안전 확인 대상 건축물. 그러면 보면은 단독주택 맞죠? 그 다음에 5번에 다세대 주택은 공동주택이니까 맞고, 그 다음에 처마 높이는 9m 이상인데 10m니까 맞죠? 그 다음에 기둥과 기둥 사이 거리는 10m 이상인데 여기 10m니까 맞고, 그 다음에 연면적이 300제곱미터인 2층의 목구조 건축물. 목구조 건축물은 3층 이상이나 500제곱미터 이상. 그러니까 틀렸죠. 그 다음에 건축협정 보면은 건축법령상 협정 인가를 받은 건축협정구역에서 연접한 대지에 대해서 관계법령의 규정을 개별 건축물마다 적용하지 않고 협정구역을 대상으로 통합하여 적용할 수 있는 것만을 모두 고른 것 해서 해설해보면 이제 나와있죠. 대지 안의 조경, 대지와 도로와의 관계, 그 다음에 지하층의 설치, 건폐율, 그 다음에 부설주차장, 그 다음에 개인 하수시설의 설치, 이러한 규정을 통합 적용합니다. 협정구역 안에서는. 그러니까 협정을 체결하고 나면은 1번지, 2번지, 3번지, 4번지 토지 안에 있는 소유자들끼리는 이러한 규정을 통합해서 적용하겠다라는 거. 그래서 보면은 건폐율을 맞고 계단의 설치 이건 아니죠. 지하층의 설치, 부설주차장의 설치, 개인 하수시설의 설치, 나머지는 맞죠. 오케이. 그래서 계단의 설치 빼고 나머지를 다 고르면 되겠죠.
그다음에 이번에 협정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 보면은 건축물 소유자 등은 과반수의 동의로 건축물의 리모델링에 관한 협정을 체결할 수 있다. 체결할 때는 전원의 동의. 아까 자 건축 협정은 체결할 때는 전원의 동의. 그 다음에 폐지할 때는 과반수. 근데 참고로 결합건축. 아까 결합건축이라는 게 용적률을 통합 적용하는 겁니다. 지금 보면은 건축 협정은 그 통합 적용하는 규정에 건폐율만 나와 있죠. 근데 결합 건축은 뭐 직선거리 100m 이내에 있는 대지들끼리 용적률을 통합 적용하는 거. 요거는 결합 건축은 폐지할 때 전원이 동의합니다. 폐지할 때 전원. 이렇게. 그리고 요거는 폐지할 때 뭐 최소 20년을 유지를 해야 되고 결합 건축은 30년이 경과해야 폐지를 할 수 있습니다. 이런 것도 이제 결합 건축은 그러니까 건축 협정이랑 비교하는 정도로만 기억하시고. 이렇게. 그래서 1번이 일단 틀렸죠. 2번 협정 체결자 또는 건축 협정 운영위원회 대표자는 협정서를 자기들끼리만 약속하면 안 되고 이걸 인가받아야 됩니다. 그래서 협정 인가권자에게 인가를 받아야 된다. 그 다음에 3번 협정 인가권자가 협정을 인가하였을 때에는 해당 지자체 공부에 그 내용을 공고를 하고 4번에 협정 체결 대상 토지가 둘 이상의 시, 군, 구에 걸치는 경우에는 협정 체결 대상 토지 면적의 과반에 속하는 협정 인가권자에게 인가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그러니까 둘 이상의 시, 군, 구에 걸칠 때 이럴 때는 과반에 속하는 데다가 인가를 신청하는 거고 그 다음에 5번에 협정 체결자 또는 건축협정운영위원회 대표자는 협정을 폐지하려는 경우에는 얼마의 동의? 과반수. 그러니까 건축협정은 체결할 때 전원의 동의, 폐지할 때 과반수 동의. 이렇게. 그 다음에 폐지할 때도 인가받는다 라는 거. 체결할 때도 인가받고 폐지할 때도 인가받고. 이렇게. 그 다음에 3번 옳은 거. 그러니까 최근 보면은 건축협정이 되게 많이 나왔었습니다. 해당 토지, 해당 지역의 토지 또는 건축물 소유자 전원이 합의하면 지상권자가 반대하는 경우에도 협정을 체결할 수 있다. 아닙니다. 지상권자도 찬성을 해야 됩니다. 지상권자도. 그러니까 지상권자까지 포함해서 소유자 등 이렇게 부릅니다. 소유자 등 해가지고 이런 사람들 전원의 합의로. 그 다음에 이번에 협정 체결 대상 토지가 둘 이상의 시, 군, 구에 걸치는 경우에는 관할 시 도지사한테 하는 게 아니라 과반이 속하는 시, 군, 구 인가권자에게 인가를 신청하는 거죠. 그 다음에 3번 협정 체결 인가받은 협정 체결자는 인가받은 협정을 변경하려면 협정 체결자 과반수 동의를 받아 협정 인가권자에게 신고해야 한다. 변경할 때도 당연히 인가받겠죠. 그 다음에 협정을 폐지하려면 협정 체결자 얼마? 과반수. 체결할 때는 전원의 동의, 폐지할 때는 과반수. 아까 보니까 변경할 때도 과반수죠. 이렇게. 그 다음에 인가를 받아야 되고 5번에 협정 체결에서 달리 정하지 않는 한 건축협정이 공고된 후에 협정구역에 있는 토지에 관한 권리를 협정 체결로도 이전받는 자도 협정에 따라야 한다. 그렇죠. 약속을 해놓은 토지를 매입을 했으니까 그 약속에 그대로 자기도 따라야 된다. 양수인도. 그 다음에 결합건축을 하고자 하는 건축주가 허가를 신청할 때 결합건축 협정서에 명시해야 하는 사항이 아닌 것. 이런 것들은 그냥 참고로 보십시오. 그 다음에 472페이지 1번 건축분쟁위원회 이런 거 보지 마십시오. 그 다음에 2번 이거 한번 보면은 이게 뭐냐면 그 범죄 발생이 많이 일어나다 보니 1인 가구를 대상으로 그 다음에 심야에 혼자 있는 시설들을 대상으로 범죄 발생이 많이 일어나다 보니까 이런 건물을 건축할 때는 국장이 정하는 범죄 예방 기준에 맞게끔 건축물을 건축해야 된다라는 건데 참고해서 밑에 보면은 그 다음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축물은 위 1에 따른 범죄 예방 기준에 따라 건축해야 한다라고 해서 1인 가구가 많이 사는 곳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예전에는 500세대 이상의 단 아파트에서만 범죄 예방 기준에 맞게끔 건축을 했었는데 그 세대수 기준을 없애버리고 보면은 다가구, 아파트, 연립, 다세대 싹 다 포함합니다. 이거. 예전에는 500세대 이상의 아파트에서만 범죄 예방 기준에 맞게끔 했습니다. 근데 이걸 언제 개정했냐면 그 몇 년 전에 그 원룸에 들어간 여자 지키고 있다가 문 잡고 뭐 그런 거 있었죠. 그거 하고 나서 바로 바꿨습니다. 이거. 다가구, 아파트, 연립, 다세대 싹 다. 예전에는 500세대 이상의 아파트였다가 이걸 다가구 주택, 이게 대표적으로 원룸이죠. 원룸. 그 다음에 일종 근생 중 일용품을 판매하는 소매점, 그러니까 편의점 같은 것들 야간에 범죄가 많이 일어나죠. 그러니까 CCTV 설치하고 이런 거 하라는 겁니다. 범죄 예방 기준이라는 게. 그 다음에 이종 근생 중 다중 생활시설, 이거 뭐죠? 고시원.
고시원. 고시원도 1인 가구 많이 사는 것이죠. 그 다음에 맨 밑에 보면 숙박시설 중 다중생활시설. 제가 나눠드린 프린트에 보면은 500제곱미터 미만인 다중생활시설은 이종근생, 500제곱미터 이상일 때는 숙박시설 이렇게 했었죠. 그 다음에 그 위에 잘 사는 1인 가구는 오피스텔에 살죠. 업무시설 중 오피스텔, 고시원, 오피스텔, 그 다음에 원룸인 다가구주택 이런 것들 뿐만 아니라 빌라 같은 연립, 다세대도 마찬가지. 그 다음에 아파트도. 그 다음에 하나, 둘, 셋, 네 번째죠. 문화집회시설. 요런. 근데 동물원, 식물원은 제외하고 교육, 연구시설 중에 연구소 및 도서관은 제외하고 그 다음에 노이즈시설, 수전시설 이런 것들. 이런 것들은 범죄 예방 기준에 맞게끔 설치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보면은 교육, 연구시설은 설치를 맞죠. 도서관이랑 연구소 이건 제외하지만 그 다음에 일종 근생 중 일용품을 한번 소매죠. 맞고 고시원 맞고 숙박시설 중 다중생활시설 이것도 고시원이니까 맞고 그 다음에 교육, 연구시설 중 도서관 요거는 범죄 예방 기준이 아닙니다. 도서관이랑 연구소 이런 것들은 제외됐으니까. 그 다음에 건축분쟁위원회, 민원분쟁위원회 이런 것들을 보지 마십시오. 그 다음에 이행강제금 아까 무허가, 무신고, 건폐율, 용적률 위반일 때에는 제곱미터당 시가 표준액에 해당하는 금액의 50%에 해당하는 금액에다가 위반 면적을 곱하죠. 그리고 위반상에 따른 비율을 곱해주는데 무허가가 100%, 용적률이 90%, 건폐율이 80%, 무신고가 70% 이렇게 순서대로 나열하라 이 말입니다. 무허가가 100%, 용적률이 90%, 건폐율이 80%, 무신고가 70%. 근데 이 비율은 완화할 수 있는데 그래도 얼마 이상이어야 되죠? 60% 이상이어야 한다는 것 같이. 이런 것들. 그 다음에 477페이지 주택법. 용어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이죠. 자, 단지와 단지를 각각 별개의 단지로 보는 기준이 있었죠. 철도, 고속도로, 자동차 전용도로, 일반 도로는 20m 이상, 예정도로는 8m 이상. 그러면은 폭 10m인 일반 도로로 분리된 토지는 각각 별개의 단지로 보는 게 아니죠. 일반 도로는 20m 이상이어야 하니까. 그 다음에 2번, 공구란 하나의 주택단지에서 둘 이상으로 구분되는 일단의 구역으로 공구별 세대수는 300세대 이상. 그 다음에 세대 구분형 공동주택이랑 공동주택 주택 내부 공간의 일부를 세대별로 구분하여 생활이 가능한 구조로 하되 그 구분된 공간의 일부를 구분 소유할 수 없다. 그래서 소유권을 산정할 때는 하나로 산정합니다. 구분 소유를 할 수가 없으니까. 그 다음에 500세대인 국민주택 규모의 원룸의 주택은 도시형 세대형 주택에 해당한다. 도시형 생활주택이 되기 위해서는 300세대 미만이어야 하죠. 이렇게. 그리고 국민주택 규모는 안 됩니다. 원룸의 주택일 때는 주거지역 면적이 50제곱미터 이하여야 되니까. 도시형 생활주택은 국민주택 규모이지만 원룸의 주택은 50제곱미터 이하여야 되죠. 50제곱미터. 그 다음에 5번에 산업단지 개발사업에 의해서 개발 조성되는 공동주택이 건설된 용지는 공공택지에 해당한다. 네, 이게 맞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사업들을 다 기억하기는 좀 힘든데 눈에는 좀 익혀두시라는 겁니다. 그 다음에 주택법령상 주택단지가 일정한 시설로 분리된 토지는 각각 별개의 주택단지로 본다. 그 시설에 해당하지 않는 것. 철도, 고속도로, 자동차 전용도로, 일반도로는 20m 이상, 예정도로는 8m 이상. 그래서 정답이 3번. 예정도로가 20m의 예정도로. 이거는 8m 이상이죠. 근데 일반도로 3번에 보면은 폭 15m밖에 안 되니까. 일반도로는 20m 이상이어야 되는데 폭 15m니까 요거는 별개의 단지로 보는 기준에 해당하지 않죠. 그 다음에 5번 이런 것들은 대통령령에 나오는 거니까 이런 것들은 참고로 보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3번. 옳은 것. 주택단지에 해당하는 토지가 폭 8m 이상인 예정도로로 분리된 경우 각각 별개의 주택단지로 본다. 예정도로는 8m 이상. 그 다음에 단독주택에는 다가구 주택이 포함되지 않는다? 포함되죠. 단독, 다중, 다가구. 공간이 포함이 안 되는 거죠. 그 다음에 공동주택에는 아파트, 연립, 기숙사가 아니라 다세대가 포함, 다세대. 기숙사는 주택법에서는 주택으로 분류하지 않죠. 그 다음에 주택이란 세대의 구성원이 장기간 독립된 주거생활을 할 수 있는 구조로 된 건축물의 전부 또는 일부를 말하며 그 부속 토지까지도 포함이 됩니다. 주택에. 주택의 개념에는 부속 토지까지도 포함을 하죠. 5번 주택단지에 딸린 어린이 놀이터, 근린생활시설, 유치원, 주민운동시설, 지역 난방공급시설 등은 부대시설에 포함된다. 어린이 놀이터, 근린생활시설, 유치원, 주민운동시설 쭉
이게 복리시설입니다. 복리시설. 지역 난방 공급시설 이것만 가능성이 있어요. 그다음에 주택에 해당하지 않는 것을 모두 고른 것. 3층의 다가구 주택은 주택이 맞죠. 다가구 주택. 그다음에 공간은 주택의 개념에 포함이 안 되죠. 그다음에 다세대 주택 또 주택이 맞고 기숙사도 포함이 안 되죠. 그다음에 오피스텔도 포함이 안 되죠. 얘네들은 준주택이니까. 공간은 그러니까 공간이랑 기숙사는 주택법에서는 주택으로 보지 않는 것들이고 그다음에 기숙사랑 오피스텔은 준주택에 해당하고. 이렇게. 그래서 주택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니은, 리을, 미음 이렇게 되는 거죠. 그 다음 5번 옳은 거. 건축법 시행령에 따른 다중생활시설은 준주택에 해당하지 않는다. 준주택은 오피스텔, 노인복지주택, 다중생활시설, 기숙사. 그러면 다중생활시설은 준주택에 해당하죠. 해당하죠. 이렇게. 오피스텔, 노인복지주택, 다중생활시설, 기숙사. 오피스텔, 노인복지주택, 다중생활시설, 기숙사. 이런 것들이 준주택. 그 다음에 주택도시기금으로부터 자금 지원을 받아 건설되는 1세대당 주거전용 면적이 84제곱미터인 주택은 국민주택에 해당한다. 국민주택이란 국민주택 규모에 해당하는 주택으로서 국가, 지자체, 주공, 지방공사가 직접 건설하거나 내지는 국가, 지자체의 재정 내지는 여기 있는 거 주택도시기금으로부터 자금 지원을 받아 건설되거나 개량되는 주택. 그러니까 주택도시기금으로부터 자금 지원을 받았으니까 요거는 국민주택에 해당하죠. 오케이. 그 다음에 3번 간선시설이란 도로, 상하수도, 전기, 가스, 통신, 지역난방시설 등을 말하는 게 아니라 요거는 기간시설이고 간선시설이란 도로, 상하수도, 전기, 가스, 통신, 지역난방시설 등과 같은 단지 안에 있는 기간시설을 단지 밖에 있는 같은 종류의 기간시설에 연결시키는 요 말이 들어가죠. 간선시설에는. 방범설비는 부대시설이고 공동이용시설은 복리시설입니다. 그러니까 부대시설, 복리시설 구분하는 것들은 뭐 시험에 무지하게 나오는 거죠. 그 다음에 6번에 국민주택 등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 민영주택이라도 국민주택 규모 이하로 건축되는 경우 국민주택에 해당한다. 그럴 수 없습니다. 그냥 민영주택은 국민주택이 아닌 게 민영주택이기 때문에 민영주택이 국민주택이 되는 경우는 아예 없는 거죠. 오케이. 그 다음에 2번 한국토지주택공사가 수도권에 건설한 주거전용 면적이 1세대당 80제곱미터인 아파트는 국민주택에 해당한다. 그렇죠. 한국토지주택공사, 국가, 지자체, 주공, 지방공사가 건설한 주택이니까 그리고 주거전용 면적이 국민주택 규모에 해당하니까 그리고 수도권이니까 85제곱미터 이하여야겠죠. 근데 수도권을 제외한 도시지역이 아닌 읍면지역에서는 국민주택 규모가 100제곱미터 이하. 그러니까 지금 수도권에 건설한이라고 했으니까 주거전용 면적이 85제곱미터 이하여야겠죠. 그 다음에 3번에 지자체의 재정으로부터 자금 지원을 받아 건설되는 주택이 국민주택에 해당하려면 자금의 50% 이상을 지자체로부터 지원받아야 된다. 이런 규정은 없습니다. 얼마를 지원받아야 된다 그런 규정은 없고 국가 지자체의 재정이나 주택 도시기금으로부터 자금 지원을 받아 건설되거나 개량되는 주택 얼마를 지원받아야 되는지 그런 기준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 다음에 4번에 다세대주택인 경우 주거전용 면적은 건축물의 바닥 면적에서 지하층 면적을 제외한 면적으로 한다. 이거는 단독주택일 때입니다. 주거전용 면적을 산정하는 방법이랑 기준에 관한 건데 단독주택은 지하층은 주거전용 면적에 산입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공동주택은 주거전용 면적을 산정할 때 건축물의 외벽의 내부선을 기준으로 합니다. 외벽의 내부선. 외벽의 내부선은 우리 눈에 보입니까? 안 보입니까? 외벽의 내부선. 우리 여기 딱 앉아있는데 보면 외벽이 여기 있죠. 외벽의 내부선. 이게 보입니까? 저는 보이는데 여기 내부선이. 외벽의 내부선이 보이는데 외벽의 내부선은 보이는 거죠. 그냥 안쪽에 테두리, 안쪽 테두리. 이걸 주거전용 면적을 산정하는 기준으로 합니다. 저걸 그래서 눈으로 보아서 잴 수 있다라고 해서 안목 치수선 이렇게 부릅니다. 외벽의 내부선. 이렇게. 그래서 우리가 이제 아파트 같은데 공동주택이죠. 그런 것들은 주거전용 면적을 산정할 때 외벽의 내부선, 눈으로 보이는 그 안쪽에 이 테두리 이걸 주거전용 면적으로 산정을 한다라는 겁니다. 그 다음에 공동주택에서는 주거전용 면적을 산정할 때 공용 부분은 주거전용 면적에 포함될까요? 제외될까요? 네. 아파트 분양 모델하우스도 좀 가보고 그러지.
복도, 엘리베이터 이런 것들은 전용 면적에서는 빼죠. 물론 우리가 그러니까 예전에는 아파트 분양할 때 몇 평형 이렇게 하죠. 몇 평형 하는 것들은 그게 공용 면적이 다 포함이 되어 있는 겁니다. 근데 이게 아파트에 따라서 전용률에 따라 가지고 똑같은 32평짜리인데 들어가 보니까 주거 전용 면적이 엄청 차이가 나는 거죠. 헷갈릴 수 있으니까 최근에는 옆에다가 제곱미터를 표시하죠. 그 제곱미터가 주거 전용 면적을 표시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전에는 몇 평형, 몇 평형 이렇게 분양하다가 지금도 아직은 우리가 몇 평형에 되게 익숙하긴 한데 반드시 그 제곱미터를 표시하게 한 게 주거 전용 면적을 표시하게끔 하는 겁니다. 그 주거 전용 면적에는 이게 공용 면적이 제외되는 거죠. 그래서 주거 전용 면적은 공동주택일 때, 그러니까 단독주택 지금 이거 지하층을 제외한다 이거는 단독주택일 때는 지하층은 주거 전용 면적에서 빼버립니다. 그리고 공동주택의 경우에는 외벽의 내부선을 이게 주거 전용 면적이 작년에 처음으로 나온 건데 그 국토교통부령에 나오는 내용입니다. 이런 것들은 대통령령이었나? 아무튼 외벽의 내부선을 기준으로 하고 공용 부분은 주거 전용 면적에서 제외된다. 공동주택의 경우. 이렇게. 그다음에 5번 아파트의 경우 여기 있네. 여기. 복도, 계단 등 아파트 지상층에 있는 공용 면적은 주거 전용 면적에 포함되는 게 아니라 제외. 이렇게. 그래서 이거는 틀렸고. 그다음에 주택의 건설. 뭐지? 조합이 벌써. 이 사업계획 승인이랑 문제가 막 섞여 있는데 큰일 났네. 사업계획 승인은 뭐 문제 풀면서 필요한 것들은 설명을 드리고 뭐 다음 주에 필요하면 좀 더 설명드리죠. 자, 1번에 주택법률상 지역주택조합의 조합원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 조합원의 사망으로 그 지위를 상속받는 자는 조합원이 될 수 있죠. 자격도 필요가 없죠. 그냥 무조건 피상속에 있는 조합을 포괄승계합니다. 그 다음에 조합원이 근무로 인해서 세대주의 자격을 일시적으로 상실한 경우로서 시장, 군수, 구청장이 인정하는 경우에는 조합원의 자격이 있는 것으로 본다. 네, 인정을 해줍니다. 그러니까 근무, 생활사의 사정, 질병, 치료, 결혼 등으로 일시적으로 조합원의 지위를 상실한다 하더라도 시장, 군수, 구청장이 인정하면 그 지위를 계속 유지할 수가 있습니다. 3번 조합 설립 인가 후 조합원을 탈퇴 등으로 조합원의 수가 주택 건설 예정 세대수의 50% 미만이 되는 경우에는 결혼이 발생한 범위에서 조합원을 신규로 가입하게 할 수 있다. 그렇죠? 탈퇴로 인해서 50% 미만이 되면은 결혼이 발생한 범위에서 충원할 수 있죠. 그 다음에 조합 설립 인가 후 조합원으로 추가 모집되는 자가 조합원의 자격 요건을 갖추었는지 판단할 때에는 추가 모집 공고일을 기준으로 하는 게 아니고 조합 설립 인가 신청일을 기준으로 합니다. 자, 제 지금 내용이 너무 없어가지고 자, 아까 조합원을 교체를 하거나 신규로 가입할 수 있었죠. 이런 사례들. 자, 이 사람이 조합 설립 인가 신청일이 이때입니다. 근데 충원 당시는 요때죠. 자, 인가 신청일에는 내가 지역주택조합이다 라고 하면은 이 지역에 4개월 거주하는 바람에 조합원이 될 수가 없었습니다. 근데 충원 당시에는 6개월을 충족시킨 거죠. 그럼 원래 조합원이 될 수 없던 사람이 충원 당시를 기준으로 해버리면은 조합원이 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은 이때 가입한 사람이랑 이때 가입한 사람이 그게 조합원의 자격에서 차이가 발생하니까 모든 조합원들의 자격 요건을 동일하게 하려면 요때를 충원되는 사람도 요때를 기준으로 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충원되는 사람들도 자격 요건이 있는지를 판단할 때는 조합 설립 인가 신청일을 기준으로 하겠다라는 겁니다. 충원 당시를 하는 게 아니라. 오케이. 그 다음에 5번 조합원 추가 모집에 따른 주택조합 변경 인가 신청은 사업계획 승인 신청일까지 해야 한다. 이게 옳은 지문. 이건 옳은 지문. 그래서 틀린 건 4번. 그 다음에 지역주택조합 설립 인가를 신청하기 위해서 제출하여야 하는 서류에 해당하지 않는 것. 그래서 보면은 조합장 선출 동의서, 조합원의 동의서를 받은 정산서, 동의를 받은 정산서. 사업 시작도 안 했는데 인가 신청할 때 정산할 게 별로 없었겠죠. 조합 설립 인가, 이제 조합 이제 만듭시다 라고 하는 건데 정산서를 뭘 제출할 게 별로 없습니다. 그 다음에 조합원이 전원이 자필로 연명한 조합 규약, 조합 정관이랑 똑같은 역할을 하는 겁니다. 규약이라는 게. 그러니까 지역주택조합이나 직장주택조합은 법인이 아닙니다. 법인이 아니기 때문에 등록을 안, 인가 받고 나면 성립하고 뭐 따로 등기를 하지 않기 때문에 여기서는 정관이라고 부르지 않고 주택법에서는 규약이라고 합니다. 규약. 이렇게. 그 다음에 조합원 자격이 있는 자임을 확인하는 서류. 이 지역에 6개월 이상 거주를 했고 85제곱미터 이상의 주택을 하나 소유하고 있거나 아니면은 무주택자라는 걸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라는 거죠. 그 다음에 해당 주택 건설 대지의 80% 이상에 대한 사용 권한을 확보하였음을 증명하는 서류. 인가 신청할 때 아까 권한은 얼마 이상? 80% 이상. 소유권은
15% 이상. 이게 옛날 문제라서 지금 권원밖에 안 나와 있지만 지금은 소유권 15% 이상을 확보했다라는 서류도 첨부를 해야겠죠. 그래서 인가 신청할 때는 권원 80%, 소유권 15% 이상을 확보를 해야 되니까 거기에 관한 서류를 첨부를 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이렇게. 근데 뭐 정산서 이런 것들은 아닙니다. 그다음에 3번. 사업계획 승인에 관한 내용인데 지금 사업계획 승인에 관한 문제가 나와 있어가지고 사업계획 승인을 조금 쉬었다가 그냥 사업계획 승인을 설명드리고 문제를 사업계획 승인까지 다 풀어버리죠. 이렇게. 지금 문제가 막 섞여 있어가지고 조금 쉬었다가 사업계획 승인부터 이론서 좀 꺼내 놓으십시오. 조금 쉬었다가 하십니다.